그리고 이제 교육계에서는 공화주의자를 숙청하거나 통제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가톨릭 혹은 왕당파 쪽이 이제 힘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반동파에 가담했다. 이제 혁명의 방향이 아니라 보수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또 보통 선거제도가 제한된다. 투표 자격을 제한한다. 3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거주하고 직접세 납부제로 등록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재산 자격자 선거제도의 부활이었다. 그래서 노동자를 포함한 300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상실했다. 그래서 어떤 선거도 민주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거다. 그래서 샤를루이 나폴레옹과 그의 왕정주의 다수당은 공화주의자가 없는 공화국을 창조했다. 이제 공화국이긴 한데 자기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뭐 의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선거 자격을 다 잘 제한하고 그다음에 보수 세력의 힘을 키움으로써 공화주의자가 없는 공화국이 탄생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왕정주의자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 독재를 하려고 한 거죠. 샤를루이 나폴레옹이. 그래서 뭐 장군도 충성을 바치는 마냥 장군을 등용한다. 그리고 생타르노 장군을 알제리에서 소환해가지고 본인에게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샤르마뉴 에밀드 모파라는 사람을 믿음직스러워서 경찰총감 자리에 앉힌다. 이걸 다 왜 했느냐? 독재를 준비한 거죠. 쿠데타를 준비. 그래서 오르탕스 왕비하고 샤를 조제프 드 플라우 사이에 태어난 왕자의 동생 샤를 드 모르니가 모의를 지휘한다. 쿠데타 모의를 지휘한다. 오르탕스 왕비는 누구냐면 나폴레옹의 동생 루이 나폴레옹의 아내예요. 오르탕스 왕비가.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나폴레옹의 아내였던 조세핀의 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 아내의 딸을 본인의 동생과 결혼시킨 거죠. 나폴레옹 1세가. 그리고 이제 탈레랑의 사생아 사이에 출생했다. 그래서 이제 샤를 드 모르니는 샤를 루이 나폴레옹이랑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거죠. 자, 그래서 1851년까지 가을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쿠데타의 모든 준비. 근데 이제 생타르노가 아까 그 알제리에서 소환한 장군 의원들이 모였을 때 잡기 위해서 의회가 열릴 때를 기다린다. 그래서 12월 2일을 그 쿠데타의 날로 정했는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이 있었던 날. 그리고 저기 나폴레옹 황제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대승한 날하고 같단 말이죠. 그래서 쿠데타의 날로 잡는다. 그래서 많은 의원이 체포되고 자유의 몸이었던 의원들은 이제 저항위원회를 조직한다. 저항위원회. 거기에 누구 있었냐? 빅토르 위고, 장 도미니크 아라고 뭐 이런 사람들, 쥘 파브르, 미셸 드 브루즈 이런 사람들이 저항위원회를 조직한다. 그래서 파리에서는 380명이 아무 재판도 안 받고 총살됐다. 전국에서는 26,000명이 체포됐다. 그리고 공화당이 비밀 결사로 규정됐다. 그리고 비밀 결사 감행자는 모두가 형을 받는다. 그래서 쿠데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화 운동, 이 탄압의 부당성과 잔인성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이 반화 운동을 전개했는데 추방당한 작가들은 아까 뭐 빅토르 위고 이런 사람들 샤를루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투쟁을 제시했고 이것은 결국 샤를루이 나폴레옹의 지위를 약화시킨다. 독재는 국민투표로 승인을 얻는다. 그래서 740만 표 중에 740만 표의 찬성과 65만 표의 반대가 있었다. 이걸 왜 찬성했느냐? 이게 아니면은 왕정이 부활하거나 아니면은 사회주의 국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거죠. 왕정이 다시 되느니 차라리 독재가 낫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폴레옹 1세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샤를루이 나폴레옹을 지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 부활을 시키려고 샤를루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느냐? 상원의 자문을 구했는데 상원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재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대통령 그 샤를루이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3세로 이제 황제가 됐어요. 투표에서 찬성이 나와가지고. 근데 나폴레옹 3세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청년기를 이탈리아에서 독립당원들과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럽 민족주의자들의 어떤 사상을 배운 거죠.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 원래는. 그리고 이제 영국의 러시아 황제한테 대항하는 동맹을 제의했다. 그래서 크림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세바스토폴을 함락시켜가지고 승리를 거둔다. 크림 전쟁, 크림 반도가 어디냐? 우크라이나. 이거 크림 반도의 세바스토폴 이 도시를 함락한다. 그리고 나폴레옹 3세는 빈민복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선협회, 타가시설, 공제조합 등을 이제 많이 만든다. 그리고 노동조합 금지법을 폐기한다. 그리고 파업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뭔가 빈민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정 상태가 좋았다. 프랑스가 재정이 그렇게 막 좋았던 적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루이 14세 때도 절대왕정 시기였는데도 그때도 돈을 많이 쓰고 전쟁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때는 재정 상태가 좋았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벌들 자코브 에밀 페르르, 아실풀드, 앙리 제르맹 이런 사람들이 일반 대중의 적금을 흡수해서 대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창안했다. 그러니까 투자회사 이런 거를 만들어다. 투자은행 이런 거. 그래서 유가증권은행, 부동산은행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상공은행, 뉴욕은행, 일반 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돈이 투자로 해가지고 모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는 또 철도 건설을 장려한다. 그리고 정부가 철도업체가 융자한 돈의 이자 지불을 보장한다. 그래서 철도 건설이 장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도가 1842년만 해도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턱없이 짧았는데 1860년대, 70년대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철도의 길이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파리에서는 도시 미화를 위해서 대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이제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교통량 증가와 철도 보급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니까 파리에 도로망 건설을 한다. 그리고 1855년 세계 박람회 걸렸어요. 파리에서.
거기서 500만 명의 관중이 있었는데 프랑스 산업의 발전에 놀란다. 그리고 신문은 어용신문이 된다. 검열과 사전주의를 받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대화도 경찰의 감시를 받는다. 그 자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빅토르 위고 뭐 이런 사람들 망명 작가의 저서는 금지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밀수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 그리고 이제 1857년 입법원을 갱신하는 선거를 치렀는데 출판과 집회의 자유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선 입후보자의 파렴치한 선전이 있었다.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이 이제 힘을 못 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원이 황제한테 개인적으로 서약해야 된다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화주의자들은 나오질 않았다. 그래서 계속 자유가 탄압됐다. 그래서 이 황제는 처음에 청년 시절에는 이탈리아 독립운동에 가담했어요. 그런데 정권을 장악하니까 오히려 교황의 세속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원정을 감행한다. 바뀐 거죠. 어릴 때나.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있었냐면은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지원해가지고 오스트리아 점령군을 축출한다. 그 대가로 사부아와 니스 공국을 합병한다라는 협상을 했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축출하는 대가로 사부아, 니스 여기를 이제 받게 된다라는 그런 협상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리고 1859년 이탈리아 전쟁이 발발해서 오스트리아군은 마젠타와 솔페리노에서 프랑스군한테 패한다. 그런 상황에서 나폴레옹 3세는 교황한테 양보를 권한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독립을 위한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직자 계급이 나폴레옹한테서 이탈한다. 근데 과격파 가톨릭하고 자유주의파 가톨릭이 둘 다 가톨릭이기 때문에 이제 결속을 해가지고 황제한테 교황 보호를 요구한다. 그럼 이거 지금까지 자기랑 했던 거랑 반대되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황청을 수호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나요?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왕이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대부분의 교황령을 탈환한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교황청을 수호했는데 그게 결과가 반대로 일어났죠.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는 이탈리아 독립국의 우위도 못 얻고 교회의 지지도 잃고 그래서 자유주의자와 성직자 둘의 불만을 다 사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 3세가 보호무효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시대에 영국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자유무역 정책이 잘 돼서 영국이 번영하는 것을 보고 이제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 프랑스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기업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영국하고 관세 절감 그 조약을 체결한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땠냐면은 프랑스가 포도주 같은 약간의 산물에서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는 다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고 실제하고 맞지가 않았어요.